참유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국 특강 6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대한민국 경제 비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7년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7년 생활할 동안 스승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세상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신문만, 세상에만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끔, 아니, 신부가 종교 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관여하냐 하는데, 문제는 내 교우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당에서만 삽니까? 어디서 살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살지만 세상에도 살아요. 그러면 신부가 성당,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성당 얘기만 한다면, 복음 얘기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목이 아니죠. 양떼를 푸른 풀밭에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정부에 반대되는 언론인, 아마 김어준 씨 체포하러 한 40명, 50명을 보냈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제가 이 씨가 굉장히 강렬한가 봐요. 다른 분이 윤석열 씨라고 그래도 별 말이 없는데, 내가 윤석열 씨, 제가 워낙 발음이 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마치 호수에 떠있는 구름을 쫓는 기분이라며 허풍 떨지 말라고 항변하지만, 이 2달 동안 대한민국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장사가 안 돼서 닫고 길거리의 상점들은 텅텅 비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안양역이 굉장히 번화한 거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중앙 상가에 나라 경제는 올 수도 파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 미국으로 쫓아갔어요. 1조 달러를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1조 달러면 하나로 1456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67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배에 관련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럽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방위배 2배 증액을 약속하면서 일본 경제의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미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일본은 군비 증강 좋아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군비 증강을 막았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트럼프는 무기 팔아서 좋고, 일본은 무기 사서 군사력 강화해서 좋고, 트럼프 집권으로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 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대체도 할 수 없이 정치인들과 경제부총리, 정말 답답한 부총리죠. 군인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들락거리며 내 탓이니 네 탓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느니 모른다는 말로 온 국민을,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말로 온 국민을 가슴 답답하고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홍콩을 포함해서 33%입니다. 미국은 20%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24년은 통계가 좀 바뀔 거예요.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납니다. 2024년 하고 올해는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 수출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면 이미 싸움이 시작됐죠. 미국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태극기 부대원들이 제게 악성 댓글을 올릴 때 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길 생각이냐고 따지고 비난을,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글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지 이게? 왜 내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지? 왜 북한에 넘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지?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댓글이 무슨 뜻인지.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민족 역사 반만년 5천년입니다. 이 한반도는 남한만 약 11만 제곱킬로입니다. 남북 하나 합치면 23만 제곱킬로미터죠. 북한이 우리보다 땅은 더 넓습니다. 중국이 96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미터로 우리나라보다 95배가 커요. 우리 남한 95배만큼 큰 나라예요. 제가 지금은 중국을 잘 가지 않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나라예요. 한번 옥수수 심양 쪽에 한번 옥수수를 가는데 5시간 내내 옥수수 밭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크면은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70배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98배 큰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닌 나라는 미국이죠. 다녀볼수록 이 거대한 미국 대륙, 그 전체 대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꾸었는지,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개척 정신이 좀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배 큰 나라입니다. 우린 이 강대국에 끼어 있어요. 이 큰 나라에 끼어 있으면서 끝없는 꽃놀이패로 정치와 경제의 놀잇개감으로 고통을 받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우리를 되씹고,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되씹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지금 전쟁 파견하고 그러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를 가장 잘 이용해 먹고 이득을 취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청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체할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 경제 경쟁과 또 할 수만 있다면 경제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방향이 달랐어요. 내국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한남동은 이제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지만 그걸 이어서 부산, 대구, 서울 연일 집회하고 정부 요직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10명의 정부 강요와 장군들이 감옥에 갇혀 연일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들락날락 하면서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정부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변명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 여행 자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보낼 수 없다. 국민들 비상계엄 선포한 나라에 이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태국, 우리보다 훨씬 $10,000도 안 되는 태국은 한국 돈 원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원화를 받는 나라는 놀랍게도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아니 국회에다가 창문을 깨고 문을 부시고 군인이 진입하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은 우리나라 속사정 모릅니다. 그게 외신으로 보도되는 것만 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우물안 개구리,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정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경제 전쟁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 공산품은 한국과 경쟁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쳤다고 봅니다. IT, 정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난 1월 20일경 딥시크라는 신기술을 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 AI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해서 미래 먹거리인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발전은커녕 추락할 겁니다. AI 기술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좋았는데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멈춰 있다면 10위 밖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10위 밖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고 있는 일본을 쫓아 따라갈 것이라고 하고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1%대 경제 성장을 1%대는 경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 규모를 경제 규모를 지금 원래 2022년에는 세계 9위 10위였는데 작년에는 13위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을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최고의 대한민국 1인입니다. 물론 북한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30년 전인 1995년, 96년, 97년 대폭우, 그 다음에 대가뭄, 환경 파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바리대기 황석영 씨 정말로 그 글 잘 썼어요. 황석영 씨의 바리대기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아주 얼마나 북한이 고통스러운 나라인지 잘 표현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전기도 물도 자유도 없는 나라에게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종북? 북한을 추종한다? 좌빨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거는 정말로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태극기 부대의 논리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중국 싫어하고 북한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제가 전부 다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해명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글들, 그리고 보니까 팔로우, subscribers라고 그러는데 팔로우들이 1명, 2명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예 유튜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10개, 20개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으로 댓글을 올리는 분들, 정중하게 올리는 분들은 제가 지우지도 않고 그분들 캡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쌍소리를 올려놓고 욕을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글을 쓰는 분들은 제가 만천하에 이름을 공개할 것입니다. 한민족과 한반도는 5,000년 동안 중국에 시달려왔고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 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이때 까만지든 하얀지든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1992년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요때 완전 개방을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다졌고 2001년에는 WTO 가입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한 바람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엄청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이제는 중국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딸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중국은 대한민국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이 자유로운 나라를 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통일된 국가가 된 중국은 늘 한민족을 침략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중국은 통일된 상태를 100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10년경에 이제 공산당이 나왔고 통일을 이제 국민당을 내보내고 공산당이 되고 거의 100년 동안 통일 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침략,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 이 소중한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정치 이슈를 내걸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귀한 자유민주주의를 중국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려는 바보 같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신부인 제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지금도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선교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이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공안들이 데려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신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중국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천주교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우리 민족을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통일된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칠 때 마지막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사방이 그리운 초나라 노래만 부른다 해서 군인들이 전부 다 칼을 내려놓죠. 이때 사면초가, 사방 전추가 초나라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고, 한나라 유방이 항우장사, 산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항우장사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때가 기원전 202년이었고, 그 뒤 거의 90년이 지난 뒤 한반도 고조선을 침략해갖고 무너뜨립니다. 지금 중국이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며 한반도 역시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는 기원 후 589년 중국을 통일하는데 이번 9년 만인
598년 고구려 공격에 났습니다.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때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고 피해 달아나는 수나라군들 끝까지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죽여야지 다시는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엿보지 못한다고. 저는 그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 역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마지막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외놈들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거의 400년 동안 거의 넘나 보지 못했던 것. 물론 일본의 사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나라를 이어받은 양귀비의 이야기를 탄생시킨 당나라는 624년 대륙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21년 뒤에 1645년 그냥 645년 고구려 침략에 나섭니다. 이때 유명한 안시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들과 통일되고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로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이긴 하지만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중국 대륙을 쥐고 난 다음에 100년 후인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150년 동안 고려를 지배를 했어요.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 전신인 후금이죠. 여기 거란, 만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형성하면서 1636년 7년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겪죠. 그리고 우리 민족 50만 명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 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주장을 하는 태극기 부대원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6.25 전쟁 때 100만 명 대군을 파병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연합군을 몰아낸 한국 통일을 저지한 마오쩌둥 이하 중국 공산당을 저는 아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철저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남한은 이미 북한의 흡수 통일되어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을 것이고 저에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는 분들 저는 촛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성조기가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수도 없이 저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기 정치 색깔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 좌빨이라고 그리고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태극기 부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빨갱이들을 왜 내가 따르고 종북, 빨갱이입니까? 저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미국에 감사하는 또 제가 워싱턴에 우리 한국 참전 기념 용사비가 있어요. 그 공원을 가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미국 참전 용사한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종북도 안 할 거고 빨갱이도 안 할 것입니다. 이 빨갱이 논란은 다시 한번 시국 특강 한 꼭지를 할애해서 70년도 다 지난 빨갱이 논란에 노예가 되어 사는 한심하고 역사도 모르고 사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시진핑 주석, 중국 주석의 인식이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길들이고 손보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횡포를 보면 중국인 한국 관광을 전면 차단했고 한국 상표
1638건으로 중국 제품을 메드 인 코리아 상품을 도용해서 김밥 천국, 돈칭 치킨, 굽네 치킨, 횡성 한우 같은 상표를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했고 각종 국산 제품을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통관을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백건우와 조수미 공연도 취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과 연예인들 활동을 중지시키고 연예인들 광고도 취소합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대중가수 공연, 영화 상영, 드라마 방영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비난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댓글이고 주장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 투항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북공정으로 고구려가 중국 거다, 대한민국 한복이 중국 거다, 태권도도 중국 거다 할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김치마저 중국 거라고 우기고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한국으로 세계로 수출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김치를 세계 최고의 김치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3년 전부터 평창 대관령 고냉지 농가와 또 전국의 유기농을 생산하는 유기농 고추, 만초, 마늘, 파,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을 유기농을 전부 다 여기 들여와서 무려 100억 이상의 김치를 생산해서 제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상표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역시 전국에 유기농으로 김치 재료를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을 맺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자들도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세계 최고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과 맞서 싸우는 나와 우리 농민들을 싸잡아, 국민들을 싸잡아 중국에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모함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흉측한 댓글로 몰아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끝까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원래 제가 미국의 이해도 한 10번으로 끝이려고 그랬는데 미국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67회에 걸쳐서 미국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편협적인 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난 5천년 한반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풍요롭게 산 적은 없습니다. 밥 세 끼를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산 적이 5천년 이내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로 평민들은 하루에 2끼, 1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놈의 양반들이나 하루에 5끼를 먹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만주, 몽골, 거란, 여진족에 치이면서 늘 전쟁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한 나라로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잠비아가 국민소득 80달러였을 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6달러였어요. 잠비아보다 못 살았어요.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았어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지도키도 일본이 다 뺏어가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요? 지도키도 가난했던 1950년대였습니다. 1950, 60년대
대한민국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다음 해인 3월까지는 그럭저럭 먹을 게 있지만 보리가 피는 5월까지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 3, 4월 보리고개 때 쌀독에는 먹을 게 없으니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빨간 죽을 써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이 소나무 껍질이 먹을 때는 허기를 해결했지만 똥을 눌 때는 섬유질이 강한 소나무 껍질은 돌덩어리로 변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여기 평창에서 나고 자랐던 분들하고 내 나이하고 같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 내 나이 때인데도 강원도 이 평창에서 살면서 옥수수하고 감자만 먹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0년, 40년, 물론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에 구호품이 없었다면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온갖 착취와 만행을 일삼았던 일본은 196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3억 달러를 보상했는데 해방이 되던 해부터 미국은 한국에 2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지원해 줬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상 지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냥 조건 없는 지원을. 그때 20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해방 이후 막대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한국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 1953년 이후 연평균 6%를 유지합니다. 2차 산업,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건 14.5%, 1차 산업, 3차 산업은 5%의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미국의 지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3년 동안 1%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 발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에 묶여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경제 성장 1%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데 집권 2년 반이 지났으면 이제 전 정권의 과실을 따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현 정권에게 대통령을 맡긴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으니 윤석열 정권이 바로 잡으라고 뽑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미래를 향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매달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느닷없이 의료 개혁을 한답시고 나라를 온통 갈등과 혼란 또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길어 죽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반미,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세우는데 나는 그 어느 누구와도 미국에 감사는 반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962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무상 원조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 밀가루라고 하는 소맥이 36%, 우리가 수제비 먹고 밀가루, 국수 해먹고 이거 다 미국 원조입니다. 보리라고 부르는 대맥 17%, 쌀 17%, 옷을 만드는 원면 11%를 지원을 해줍니다. 혹자는 미국의 쌀이 남아 돌아가서 원조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 한심한 논리입니다. 만약 미국에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태극기 부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 잠비아나 이태석 신부님이 도와주던 남수단에 학교 지어주고 먹을 양식 보내주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의 도움으로 배고픔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입니다. 어쨌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부터 시행한 경제 발전 개발 5개년 계획이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진행할 수 없었는데 독재의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은 지독히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신의 한 수는 바로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미국은 그저 한국은 농업국가에 머물기를 원해 중화공업 개발을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중화공업을 통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결론 짓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78%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거의 시작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에 있습니다. 수출은 1970년 8억 8,200만 달러에서 1976년 35억 달러로 4배 증가했고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는데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100억 달러의 의미를 몰랐어도 하여튼 100억 달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2024년 대한민국 수출액은 얼마냐 하면 48년 만에 6,833억 달러 68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매해 10% 이상 성장을 했던 거예요. 매해 지난 30년, 40년 동안 1950년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여전히 70년 전 상태 그대로인데 전쟁이 끝나고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이지만 연간 70년 전에는 2,4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 수출이 6,830억 달러니 그 늘어난 게 무려 28,391%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기적의 나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군인이 난입한 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중화공업은 도대체 뭐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6개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 우리는 베트남 파병을 단행합니다. 일본이 36년간 이 한반도에 고혈을 빨아가고 겨우 3억 달러밖에 보상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파병에서 군인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역과 비무역 그리고 해외 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치면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군수물자 개발에 사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통계가 다르지만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우리나라 A1 소총에서 M16까지 우리가 전부 다 베트남 전쟁에서 끌어들인 경제 효과를 받고 그 기반으로 지금 방산 업체가 훨훨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중화공업의 구체적인 분야를 보면 철강을 통해 조선업, 작년에 조선 수주가 중국을 제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지금 한 8%, 9%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냥 길에 막 다닙니다. 이게 바로 포항제철 철강 산업 덕분입니다. 가전 세계 최고의 TV, 냉장고, 원동력입니다. 기계, 건설의 근간입니다. 이 철근 이거를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건물도 세계에서 가장 잘 짓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철강 덕분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으로 축전지, 전선의 피복제, 아연, 철판, 도금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빼어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개발하지 말라고 적극 말린 사업 분야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서 써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석유를, 원유를 수입해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그리고 휘발유, LPG, 등유, 플라스틱, 나프탈렌 이런 것들로 작년에 석유 제품으로 세계 2위를 달성합니다. 1970년에 시작한 중화학공업이 1990년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립니다.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1992년부터 전 세계로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고 IMF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우리 IMF 때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여러 나라에 돈을 꾸려고 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는 미국의 아주 양호한 기업들을 다 뺏기고 말았죠. 지금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는 한 4,200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3%입니다. 필요한 외환 보유액의 23%에 홍콩은 100달러가 100%가 넘어요. 우린 적어도 8천억 달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97년 국가 부도를 맞이했고 IMF 국제금융통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앉고 자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의 경제의 제2도약인 IT혁명, 이때 이건 김대중 정부가 이룬 거죠. 선진국 2001년 WTO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IT로 반도체로 지금까지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IT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세계 대변혁의 시대에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전무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인데 윤석열 씨 아내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박사학위 논문 위조, 장모의 비리, 온갖 소문이 무성한 무속 논란에 휩소이고 결국 명태균 씨의 황금폰 사건으로 선거 공천 개입과 선거 여론 조작 문제가 불거져 현 정권의 비리가 골물대로 골마 궁지에 몰린 윤 정권은 국민들 자유를 박탈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서 계엄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수거해서 수방사 아래 지하의 벙커에 몰아다가 처단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니 자중질환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연구할 겨를도 시간도 정책도 없이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제 강의에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들은요, 2년 반 전에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겼느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에게 모든 걸 일임한 거예요. 투표로. 그러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어떠한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또 미래를 제시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한 것들이 대통합으로 대통령이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야당 국민들이 잘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지혜로운 답을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머나먼 그러나 아주 세밀한 그러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